어둡고 침침한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 앞, 상복을 입은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어휴, 육개장 맛있네. 야, 지영아, 너도 먹어. 시어머니 나옥분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다.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그보다 보험금 언제 나와? 신우이, 최지영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투덜거렸다. 조용히들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남편 최윤재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나옥분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뭐가 어때?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그녀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완전 혼자였다고. 맞아. 그래도 죽어서 효도 하나는 제대로 하네. 30억이면. 지영이 눈을 반짝였다. 엄마, 나 강남 압구정 로데오 쪽에 나온 오피스텔 있던데. 그거 계약해도 돼? 그래. 엄마는 강남 아파트 알아봐야지. 아, 그리고 명품 가방도 몇 개 사고. 나옥분이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하기 시작했다. 야, 나도 빚 갚아야 한다고. 도박장에서 독촉이 장난 아니라니까. 윤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대화가 멈췄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문틀에 서 있는 여자. 하얀 소복이 아닌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명품 정장을 입은 그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긴 머리, 붉은 립스틱,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나옥분의 입에서 떨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귀신이다. 지영이 비명을 질렀다. 나옥분이 의자에서 뒤로 자빠지며 거품을 물었다. 으아악. 한소희, 아니 강희설이 천천히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경찰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어머니, 제가 죽기를 너무 기다리셨나봐요. 이설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제 보험금으로 아파트 살 생각에 벌써 신이 나셨네요. 육개장 맛은 어떠세요? 주인 없는 빈소에서 드시는 국물 맛이 꿀맛이시죠? 윤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희야, 네가 어떡해? 놀랐어요, 여보? 이설이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저수지에 빠뜨린 아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와서요? 이 통쾌한 복수극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운명적 만남과 달콤한 거짓말. 3년 전, 가을. 청담동의 화려한 저택. 샹들리에가 빛나는 거실에서 격렬한 언성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과 결혼 못합니다. 강희설이 소리쳤다. 이설아, 이게 다 네 미래를 위한 거야. 김 회장 아들은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고. 아버지, 강태준이 답답한 듯 말했다. 사랑도 없는 결혼을 왜 해야 해요? 전 아버지의 인형이 아니라고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인형?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해. 이 모든 게 다 네 행복을 위한 거란 말이야. 제 행복은 제가 결정할래요. 아버지가 정해주는 행복 따윈 원하지 않아요. 강희설. 강태준이 책상을 탁 쳤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김 회장과는 이미 약속이 다 된 상태라고. 다음 주에 약혼식이야. 전 안 나갑니다. 절대로요. 이설은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명품 가방들이 즐비한 드레스룸, 최신형 가전제품들, 값비싼 가구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감옥의 쇠창살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이설은 결심했다.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겨 넣었다. 신용카드는 모두 서랍에 두었다. 명품 지갑 대신 예전에 쓰던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 든 돈은 고작 50만 원. 새벽 3시. 이설은 집을 나섰다. 경비원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상쾌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다시. 3개월 후 겨울. 남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국밥집. 의할매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곳이었다. 소희야, 이번 테이블 국밥 나갔어. 주방에서 할머니가 소리쳤다. 네, 사장님. 이설, 아니 이제는 한소희가 된 그녀가 쟁반을 들고 달려갔다. 청담동의 강희설은 죽었다. 이제 그녀는 시장국밥집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한소희였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모든 게 서툴렀다. 쟁반을 떨어뜨리고 주문을 잘못 받고 손님들에게 혼나기 일쑤였다.
명품 옷만 입다가 앞치마를 두르니 어색했고 집사가 해주던 일을 직접 하려니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 골목을 걸어 가게에 도착하는 일상. 그 모든 게 새로웠고 자유로웠다. 소희야, 오늘 팁 좀 챙겨. 할머니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소희가 환하게 웃었다. 평생 써본 적 없는 10,000원의 소중함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컵라면을 살 때도 고민하게 되었고 지하철 요금을 아끼려 한 정거장은 걸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진짜로. 다시. 그리고 그날 운명이 찾아왔다. 12월의 어느 저녁. 퇴근 시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에휴,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소희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을 꺼내 날씨 앱을 확인했다. 비는 최소 1시간은 더 올 예정이었다. 원룸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 그냥 뛰어갈까 고민하던 순간이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혹시 우산 없으세요? 같이 쓰실래요?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소희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눈빛,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 최윤재였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소희가 손사래를 쳤다. 이 비에 어떻게 가세요? 저도 이쪽으로 가는 길인데 함께 가요. 윤재가 자연스럽게 우산을 소희 쪽으로 기울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제 이름은 최윤재예요. 한소희입니다. 그렇게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우산은 하나, 어깨는 둘 다 젖어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이 근처에 사세요? 윤재가 물었다. 네, 조금만 가면 돼요. 윤재 씨는요? 저는 회사가 이 근처라서요. 막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힘드시겠어요. 이 비에... 아니에요. 윤재가 웃었다. 오히려 좋은데요. 덕분에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원룸 앞에 도착했다. 낡은 빌라였지만 소희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소중한 공간이었다. 여기에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희가 인사했다. 다행이네요, 혹시? 윤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꺼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비온 날의 인연을 기념하고 싶어서요. 소희는 명함을 받았다. 대한산업 영업 2팀 대리 최윤재라고 적혀 있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소희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청담동에서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아니,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다음 날 윤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의서제는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소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분위기 좋은 작은 식당이 있어요. 저녁 7시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 윤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소희를 안내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아늑한 곳이었다. 파스타 좋아하세요? 윤재가 물었다. 네, 좋아해요. 메뉴를 고르는 동안 윤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소희씨, 혹시 가족은 어디 계세요? 명절 때 고향 가시나요? 순간 소희는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결국 그녀는 첫 번째 거짓말을 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니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저는 고아예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윤재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놀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 하지만 소희는 그것을 동정으로 착각했다. 힘드셨겠어요. 윤재가 소희의 손을 살짝 잡았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소희의 마음이 무너졌다. 평생 아버지의 통제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윤재씨, 소희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너무 빠른 고백이었다.
하지만 소희는 거절할 수 없었다. 외로웠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윤재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꼬아라고. 완벽하잖아. 뒤를 캘 사람도 없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도 없어. 이보다 좋을 순 없어. 6개월이 흘렀다. 소희와 윤재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네, 윤재는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고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챙겼다. 소희는 행복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희야, 우리 결혼하자. 어느 봄날 한강공원을 걷던 윤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네? 지금? 나 너 없이는 못 살겠어. 평생 함께하고 싶어. 윤재가 꺼낸 반지는 비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했다. 네, 결혼할게요. 소희는 울면서 윤재를 껴안았다. 하지만 윤재의 눈빛은 차가웠다. 계획의 첫 단계가 완성된 것이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소희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가족도 없었다. 윤재도 조촐하게 하자며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다. 윤재야, 신부 쪽 하객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윤재의 어머니 나옥분이 물었다. 엄마, 신부가 고아라니까. 친구도 많지 않대. 고아? 고아와 결혼을 해? 나옥분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엄마,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재산도 없고 뒤를 캘 사람도 없어. 나중에 유용할 수도 있어. 나옥분이 음흉하게 웃었다. 그래? 그럼 우리 집 일도 시켜야겠네. 식모 한 명 구한 셈 치자고. 드디어 상견례 날. 소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윤재의 집으로 향했다.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소희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왔어? 윤재가 문을 열었다. 응, 떨린다. 괜찮아.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나옥분과 최지영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소희입니다. 소희가 90도로 인사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나옥분이 바구니를 받아들더니 잠시 쳐다보다가 쾅! 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사과, 배, 귤이 사방으로 굴러갔다. 어머님! 소희가 놀라 외쳤다. 고한년이 어디서 이런 싸구려를 들고 와? 시장에서 주워온 거야? 나옥분이 비웃었다. 어머님, 제가 정성껏 골랐는데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성? 이게 정성이야? 우리 윤재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를 데려와? 나옥분이 소희를 노려봤다. 옆에서 지영이 낄낄거렸다. 언니, 일단 들어와. 엄마가 원래 좀 까칠하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윤재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옥문이 열리다. 결혼 후 3개월. 야, 한소희, 빨래 아직 안 걷었어? 나옥분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소희는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 대답했다. 지금 설거지 중인데요, 어머니.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빨래부터 걷으라니까. 귀 먹었어? 고학년이라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나? 네. 소희가 황급히 손을 씻고 베란다로 향했다. 손이 물기로 축축했지만 어머니의 화를 더 돋우고 싶지 않았다. 베란다에 나가자 빨래가 산더미처럼 널려 있었다. 윤재의 와이셔츠, 나옥분의 속옷, 지영의 명품 옷가지들. 모두 손빨래로 빨아야 했다.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세 아깝다며 나옥분이 화를 냈기 때문이다. 빨래를 걷는 동안 거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옳게, 내 방 청소 좀 해. 어제부터 말했잖아. 소희가 거실로 돌아왔다. 지영아, 언니도 일하느라 바빠. 네 방은 네가 청소하는 게. 뭐? 지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신우이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올케가 나한테 대들어. 주방에서 요리하던 나옥분이 뛰어나왔다. 뭐? 짝. 소희의 뺨에 나옥분의 손바닥이 강타했다. 귀가 멍멍했다. 신우이한테 대들어? 네가 뭔데? 고아 주제에 우리 집에 들어온 게 감지덕지인 줄 알아.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사람? 사람이면 돈이라도 있든가
집안이라도 있든가 해야지.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나 해. 나옥분이 손을 들려고 하자 소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됐어, 엄마. 옆집에서 들을라. 지영이 말렸다. 나옥분이 손을 내렸다. 어휴, 짜증나. 야, 너 오늘 저녁은 뭐 할 거야? 제육볶음 해드리려고요. 제육볶음? 어제도 고기였잖아. 생선찜 해. 알았어? 네. 소희가 고개를 숙였다. 뺨을 감싼 채 부엌으로 돌아온 소희. 거울을 보니 빨갛게 부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의윤재한테 말해야 해. 이건 너무해. 다시. 저녁 9시. 윤재가 퇴근했다. 여보, 왔어? 소희가 현관으로 달려갔다. 윤재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저녁 먹었어? 회식했어. 배불러. 소희는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상을 바라봤다. 생선찜, 나물 반찬, 국.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그럼 내일 드세요. 윤재는 대답도 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어? 뭔데? 피곤하거든. 어머니가 오늘도 저를 때렸어요. 소희가 뺨에 붉은 자국을 보여줬다. 윤재가 힐끗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참아줘. 하지만 여보, 이건 너무해요. 저도 사람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윤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럼 참아. 엄마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 친정은 있냐? 없잖아. 의지할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냐? 소희는 말문이 막혔다. 윤재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6개월 전 한강에서 프로포즈하던 그 따뜻한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 알았어. 미안해. 소희가 고개를 숙였다. 윤재가 방으로 들어가며 내뱉었다. 그리고 소희야, 이거 좀 서명해줘. 보험인데. 보험이요? 윤재가 서류 봉투를 던졌다. 응, 부부보험. 혹시 모르잖아. 사고나 질병 같은 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소희는 서류를 펼쳤다. 복잡한 보험 약관들이 빼곡했다.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윤재를 믿었다. 여기요? 응. 빨리 좀 해줘. 피곤하다고. 소희는 영문도 모른 채 서명했다. 피보험자 한소희 사망 시 보험금 30억 원. 수익자 최윤재. 그날 밤 윤재는 휴대폰으로 어머니와 동생에게 단톡방 메시지를 보냈다. 보험 가입 완료. 사망 시 30억 나옴. 나옥분. 오, 우리 아들 최고. 그럼 이제 언제? 최지영 오빠. 진짜 대박. 고아 주제에 쓸모는 있네. 앳댓. 윤재. 급하게 하면 티남.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처리할게. 나옥분. 알았어. 그럼 그동안 부려먹기라도 실컷 해야겠다. 결혼 1년 차. 소희의 하루는 지옥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했다. 나옥분은 매일 다른 메뉴를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밥그릇을 집어던졌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다시 해. 쾅.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밥알이 사방에 흩어졌다. 소희는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주워 담았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청소가 기다렸다. 40평 아파트의 방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모든 곳을 걸레질해야 했다. 나옥분이 청소기 돌리면 전기세 나간다. 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점심 준비가 끝나면 빨래를 했다. 세탁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쓸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손빨래였다. 겨울에는 손이 튼트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다. 옳게. 내 명품 옷 조심해서 빨아. 이거 200만 원짜리라고. 지영은 매주 명품을 사왔다. 그리고 그 빨래를 모두 소희에게 떠넘겼다. 지영아, 이건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할 것 같은데. 시끄러워. 돈 아까우니까 네가 빨라고. 손빨래하면 되잖아. 소희의 손은 빨래 세제로 인해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핸드크림을 사는 것조차 사치였다. 윤재는 소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생활비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무슨 생활비가 필요해? 윤재의 대답이었다. 국밥집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결혼 준비하느라 다 써버렸고 이제 소희는 완전히 무일푼이었다. 탈출구도 선택권도 없었다. 다시 저녁이 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렸다.
소희야, 내 발 좀 주물러줘. 나옥분이 소파에 누우며 명령했다. 네, 어머니. 소희는 나옥분의 발을 주물렀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화려한 재벌가의 이야기였다. 어휴, 저런 집에 시집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영이 과자를 먹으며 중얼거렸다. 너는 언제 시집가게? 나옥분이 물었다. 엄마, 나 아직 젊잖아. 30도 안 됐는데.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엄마 강남 아파트 사줘. 알았어, 엄마. 그나저나 올케 더 세게 눌러. 시원하게. 소희의 손가락에 쥐가 났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손목이 아팠지만 감이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윤재는 귓가가 점점 늦어졌다. 밤 11시, 12시는 기본이었고 새벽 2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다. 술 냄새를 진동하며 들어와서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여보, 괜찮아?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닥쳐. 피곤하다고. 부부관계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윤재는 소희를 아내가 아닌 식모로 대했다. 다시. 결혼 1년 반. 소희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다. 결혼 전 50kg이던 몸무게가 42kg으로 줄어 있었다. 볼은 푹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다.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다. 은혜가 이렇게 변했어?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청담동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강희설은 어디 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그날 오후 나옥분이 소희를 불렀다. 야, 한소희, 이리 와봐. 네, 어머니. 거실로 가자. 나옥분과 지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다 심상치 않은 표정이었다. 앉아. 나옥분이 턱으로 가리켰다. 소희가 맞은편 바닥에 앉았다. 의자에 앉을 권리조차 없었다. 너 월급 얼마야? 나옥분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네? 저는 일 안 하는데요. 국밥집에서 일하지 않았어? 그때 모은 돈. 그건 다 결혼 준비하느라 썼어요. 거짓말. 네가 혼자 살 때 1년 넘게 일했잖아. 돈이 있을 거야. 지영이 소리쳤다. 정말 없어요. 다 생활비로. 자, 또 뺨을 맞았다. 이번에는 지영이었다. 신우이 앞에서 거짓말해? 이 고아년아. 진짜 없어요. 통장 보여드릴까요? 소희가 울먹였다. 나옥분이 차갑게 웃었다. 됐어. 어차피 쓸모없는 년. 그냥 계속 일이나 시켜야겠다. 그래, 너 요리는 할 줄 알지? 네. 그럼 내일부터 반찬 장사할 거야. 네가 반찬 만들어? 내가 시장에 팔게. 돈은 당연히 내가 갖고. 네? 하지만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집안일 하면서 하면 되지. 고아 주제에 우리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탈출구는 없었다. 친구도, 가족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소희는 욕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수도꼭지를 틀어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했다. 아빠가 보고 싶어.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삶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다시. 결혼 2년 차 봄. 소희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반찬 장사를 위해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콩자반을 만들어야 했다. 나옥분은 이것을 시장에 팔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내가 재료비 대고 팔러 다니는데 내가 돈 받는 게 당연하지. 나옥분의 논리였다. 소희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철철 흘렀다. 소희가 신음했다. 야, 피 묻히지 마. 김치에. 나옥분이 소리쳤다. 소희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휴지로 대충 감싸고 다시 칼을 들었다. 병원에 갈 돈도 시간도 없었다. 그날 오후 소희는 우연히 윤재의 서재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는데 청소나 하자. 서재로 들어간 소희는 책상을 닦다가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은행 대출 서류, 사채 독촉장, 도박장 영수증. 윤재가 빚이 있었어? 손이 떨렸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빚이 7억이 넘었다. 대부분 도박 빚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야? 더 뒤지자 보험 서류가 나왔다. 의피보험자, 한소희 버치 사망시 보험금, 30억 원, 버치 수익자, 최윤재.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0억? 자신이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소희는 계속 뒤졌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시. 윤재야, 그년 언제 처리할 거야? 도박장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와. 나옥분의 목소리였다. 엄마, 조급해하지 마. 계획은 완벽해. 다음 달에 가족 낚시 여행 간다고 했잖아. 낚시 여행? 거기서 뭘 한다고? 지영의 목소리. 저수지에 빠뜨릴 거야. 사고로 위장해서. 그년 수영 못하잖아. 완벽한 계획이지. 오빠, 그래도 살인이잖아. 지영이 약간 망설이는 목소리. 살인이 아니야. 사고라고. 물놀이 하다가 실족사하는 거지. 3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어. 나옥분이 낄낄 웃었다.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해. 고아라서 뒤를 캘 사람도 없고 완벽하네. 엄마, 나는 압구정 오피스텔. 지영이 신나서 말했다. 알았어. 30억이면 다 할 수 있어. 그년, 그동안 부려먹은 것도 본전 뽑았고, 이제 죽어서 마지막 효도나 제대로 하면 되지. 그럼 정확히 언제? 나옥분이 물었다. 다음 달 15일, 날씨 좋은 날로 잡았어. 저수지 깊은 데로 유인해서 밀어버리면 돼. 시신 찾는 데만 일주일 걸릴 거야. 오빠, 혹시 티나면 어쩌려고? 티날 일 없어. 우리 가족끼리만 가는 거고, 사고로 처리하면 돼. 경찰도 의심 안 해. 그냥 가족도 없잖아. 녹음이 끝났다. 다시.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녹음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죽인다고? 나를? 보험금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6개월 동안 우산을 씌워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울면 안 돼. 이제 울 시간이 아니야. 소희는 녹음기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망쳐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야. 증거가 너무 약해. 녹음기 하나로는 안 돼. 게다가 내가 도망치면 그들이 쫓아올 거야.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빠.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간절했다. 자존심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예전에 쓰던 폰은 이미 버렸지만 아버지의 번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벨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 아버지 강태준이었다. 아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설이 맞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격하게 흔들렸다. 아빠, 나야. 이설아, 어디 있니? 괜찮니? 3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도와줘. 뭐? 무슨 소리야? 어디 아픈 거야? 소희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결혼, 시댁의 학대, 그리고 살해 음모까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주소를 보내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아니야, 아빠. 오시면 안 돼. 그들이 눈치챌 거야. 그럼 어쩌란 말이냐? 아빠, 나 복수하고 싶어. 제대로. 소희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이설아, 도와줄 수 있어? 아빠가 운영하는 로펌으로.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을 건드린 놈들 절대 용서 안 한다. 완벽한 살인 계획과 역습. 그날 밤부터 소희와 강태준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최고의 변호사들과 사설 탐정을 동원했다. 소희의 집 곳곳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윤재의 전화를 감청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며칠 후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나옥분이 소희를 폭행하는 장면, CCTV 17건, 지영이 소희의 월급을 갈취하는 음성, 녹음 8건, 윤재의 도박빚, 7억 5천만 원, 은행 서류, 보험금 사기 계획, 녹음 및 문자메시지, 살인 모의 대화, 녹음 3건. 완벽해. 강태준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살인교사로 기소 가능해. 아빠, 그런데 낚시 여행은 진짜 가야 해. 소희가 말했다. 뭐, 위험해. 진짜로 널 죽이려 할 텐데. 괜찮아.
현장에서 잡아야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잖아. 계획만 세운 건 증거가 약해. 강태준은 딸의 눈빛을 보고 놀랐다. 3년 전 가출했던 철없는 딸이 아니었다. 지옥을 경험하고 강해진 여전사가 있었다. 알았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하자. 잠수부팀, 구조팀, 그리고 경찰까지 대기시킬게. 다시. 낚시 여행 3일 전. 윤재가 소희에게 말했다. 소희야,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낚시 여행 갈 거야. 낚시요? 소희는 모르는 척 연기했다.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나들이 좀 하려고. 너도 스트레스 풀겠지? 그래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다. 스트레스를 풀라고? 아니면 영원히 잠들라고? 준비는 네가 다 해. 김밥, 과일, 음료수. 알았지? 네. 소희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빠, 확정됐어. 이번 주 토요일. 아빠, 알았다. 모든 준비 끝났어. 걱정하지 마. 다시. 토요일 아침. 야, 빨리빨리 늦겠다. 나옥분이 소리쳤다. 소희는 김밥, 과일, 음료수를 가득 챙겨 차에 실었다.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면서 주머니 속 작은 발신기를 확인했다. 강태준이 준 것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저수지로 향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와, 여기 좋다. 지영이 환호했다. 그러게. 사람도 없고 완벽해. 나옥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소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오싹함을 느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낚시 준비를 하는 동안 소희는 주변을 살폈다. 저 멀리 숲풀 사이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다. 아버지가 보낸 구조팀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황혼이 저수지를 붉게 물들였다. 소희야, 저기 좀 봐. 윤재가 소희를 저수지 가장자리로 불렀다. 응? 뭐? 소희가 다가갔다. 저기, 저 밑에 물고기 엄청 많이 보이는데? 소희는 저수지를 내려다봤다. 깊고 어두운 물, 이곳에서 자신을 죽일 생각이었구나. 어디? 소희가 물었다. 그 순간 윤재의 손이 소희의 등을 강하게 밀었다. 철퍼덕. 소희가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저수지 물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으하하하. 윤재가 웃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나옥분과 지영이 달려왔다. 죽었어. 나옥분이 물속을 들여다봤다. 당연하지. 전혀 수영 못한다니까. 10초도 버티기 힘들걸. 윤재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30억. 지영이 환호했다. 우리가 드디어 부자 됐어. 나옥분이 박수를 쳤다. 잘했어, 아들. 역시 내 새끼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물속 깊은 곳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전문 잠수부 2명이 소희를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소희는 잠수부의 도움을 받으며 물속에서 잠시 기다렸다. 10m 떨어진 곳에는 수중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다시. 30분 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영이 물었다. 그래야지. 사고로 신고하는 거야. 우리가 막 구하려고 했는데 익사했다고. 윤재가 휴대폰을 꺼냈다. 바로 그때 저수지 반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뭐야? 윤재가 놀라 뒤를 돌아봤다. 경찰차 5대와 구급차가 저수지로 들어오고 있었다. 윤재야, 저거 뭐야? 나옥분이 비명을 질렀다. 모르겠는데. 경찰차가 멈추고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리고 그 뒤로 물속에서 잠수복을 입은 소희가 올라왔다. 잠수부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육지로 걸어 나왔다. 윤재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귀신이야. 지영이 비명을 질렀다. 소희는 잠수복을 벗으며 차갑게 웃었다. 여보, 30억 타시려면 아내가 진짜 죽어야 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소희야, 이게 무슨... 윤재가 뒷걸음질 쳤다. 최윤재 씨, 한소희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뭐? 살인미수? 이게 무슨 소리야? 윤재가 발버둥 쳤다. 저희는 지난 3주간 최윤재, 나옥분, 최지영 씨의 모든 대화를 감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수지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린 장면을 수중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윤재가 소희를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안 돼.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나옥분이 소리쳤다. 나옥분 씨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지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 나 안 가. 지영이 도망치려 했지만 여경이 재빨리 붙잡았다. 세 사람 모두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한소희, 네가 이런 걸 꾸민 거야? 윤재가 소희를 노려봤다.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소희가 천천히 윤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한소희는 없어요, 여보. 제 이름은 강희설. 강 앰퍼샌드 파트너스 대표 강태준의 무남동녀이자 당신이 3년 동안 속여온 그 고아 며느리의 진짜 정체예요. 윤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놀랐어요. 당신이 죽이려 했던 고아년이 알고 보니 수백억 대의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다니. 아이러니하죠? 소희는 명함을 윤재의 얼굴에 던졌다. 강희설 버이 강 앰퍼샌드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사.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다. 윤재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안 돼. 윤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끌고 가세요. 소희가 차갑게 말했다. 경찰들이 세 사람을 경찰차로 밀어넣었다. 나옥분이 울부짖었다. 이설아. 아니, 소희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어머니. 소희가 경찰차 창문 너머로 나옥분을 바라봤다. 전 한 번도 어머니의 며느리였던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노예였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경찰차가 출발했다. 세 사람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소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왠지 허전했다. 이설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입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아빠, 수고했다. 딸. 강태준이 소희를 꼭 껴안았다. 소희는 아버지의 품에서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다.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고통, 분노, 슬픔이 쏟아져 나왔다. 아빠, 나 정말 힘들었어.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다시. 며칠 후, 소희는 아버지와 함께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시댁 식구들이 체포된 후,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을 둘러봤다. 자신이 걸레질하던 바닥, 나옥분이 자신을 때리던 소파, 지영이 명품 가방을 쌓아두던 방.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강태준이 물었다. 경매 넘어가겠죠. 윤재 명의로 대출받은 집이니까. 그럼 우리가 사서. 아니요, 아빠. 소희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제 악몽이 담긴 곳이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소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았다. 부엌에는 자신이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베란다에는 손빨래하던 세숫대야가 그대로였다. 안녕. 소희가 작게 중얼거렸다. 다시는 안 올게.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무거웠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다시. 일주일 후 언론이 들썩였다. 재벌가 외동딸, 시댁 살인 음모 폭로, 30억 보험금 노린 페륜 가족 전원 구속, 강 앰퍼샌드 파트너스 상속녀, 3년간 시댁 학대 시달려. 기자회견장.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소희는 당당히 단상에 섰다. 더 이상 움츠러든 며느리가 아니었다. 강희설. 강 앰퍼샌드 파트너스의 이사이자 수백억 재산의 상속녀였다. 강희설 씨, 왜 3년이나 정체를 숨기셨나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정략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시댁의 학대가 심했나요? 네. 매일 폭행당했고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함부로 대했죠.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소희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소희의 눈빛이 단호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학대하고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희가 차갑게 웃었다. 용서는 반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들켰다는 것만 후회할 뿐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소희는 법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첫 공판일이었다. 통쾌한 복수의 완성?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석에 수갑을 찬 윤재, 나옥분,
지영이 앉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거만하던 그들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피고인 최윤재, 나옥분, 최지영, 피해자 강희설 씨에 대한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상습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강 앰퍼샌드 파트너스에서 파견한 최고의 검사였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 나옥분이 소희의 뺨을 때리는 장면. 고한현이 어디서 대들어. 두 번째 영상, 지영이 소희의 월급을 빼앗는 장면. 옳게, 이 돈 나 쓸 거야. 어차피 언니는 돈 쓸 데도 없잖아. 세 번째 영상, 윤재가 보험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 네 번째 영상, 세 사람이 살인을 모의하는 녹음. 3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 강남 아파트도 사.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런 인간들이 너무하네 정말. 저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불러? 윤재가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판사가 경고했다. 아니에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벌 딸인 걸 숨기고 우리를 속인 거라고요. 검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벌가 출신이라는 걸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피해자의 출신이고 알아서 함부로 대했다는 뜻이네요. 즉,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자라고 판단한 사람은 학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군요. 윤재는 말문이 막혔다. 검사가 계속 이어갔다. 피고인 최윤재는 피해자와 결혼 직후부터 7억 5천만 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했습니다. 30억짜리 보험을 몰래 가입시키고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보험 사기입니다. 나옥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며느리가 잘못을 해서 혼낸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혼낸 것? 검사가 비웃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17차례 폭행했고 하루 18시간 노동을 강요했으며 반찬 장사로 벌어들인 월 200만 원을 착복했습니다. 이게 혼낸 겁니까? 학대한 겁니까? 나옥분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저는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피고인 최지영은 피해자의 월급 180만 원을 매달 착취했고 명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총 피해액 240만 원. 또한 살인 계획을 알고도 방조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국밥집 사장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소희, 아니 이설이가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손이 다 트고 피가 나도 참고 일했죠. 그 애가 그렇게 힘든 시댁살이를 하는 줄 몰랐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고 모든 증인이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소희가 증인석에 섰다. 피해자 강희설 씨,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소희는 피고인석에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윤재, 나옥분, 지영. 저는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윤재 씨,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당신이 내 운명의 사람이라고 믿었죠. 윤재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처음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실 거라 믿었어요. 제가 더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옥분이 눈물을 흘렸다. 지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동생 같았어. 하지만 여러분은 제 사랑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제가 약자라고, 고아라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학대했죠.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러분이 저를 고아년이라고 부를 때 저는 정말 고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버림받은 건 여러분이에요. 인간성을, 양심을, 도덕을 버린 여러분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 정당한 심판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싸우라고. 소희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다시. 이 주 후 선고 공판. 피고인 최윤재,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윤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고인 나옥분, 상습폭행 및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나옥분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피고인 최지영, 공갈 및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5억, 물질적 피해보상금 3억, 총 8억 원을 배상하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소희,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희설 씨,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소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강 앰퍼샌드 파트너스에서 일하면서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멋집니다. 소희는 당당히 법원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 강 앰퍼샌드 파트너스 로고가 새겨진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면서 백미러로 법원을 바라봤다. 저 안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호송되고 있을 것이다. 어떤 기분이야? 옆자리에 앉은 강태준이 물었다. 후련해요, 아빠. 정말 후련해. 잘했어, 딸. 자랑스럽다. 차가 출발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청담동의 강희설은 죽었고 시장통의 한소희도 죽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강희설이 탄생했다. 지옥을 경험하고 복수를 완성하고 정의를 되찾은 강한 여자. 아빠, 오늘 저녁은 국밥 먹으러 갈래요? 국밥? 네. 할머니 가게.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강태준이 웃었다. 그래, 그러자. 다시. 그날 저녁, 작은 국밥집. 이설아.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휴, 뉴스 봤어. 너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소희가 그렇게 큰 사람이었어? 소희가 웃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여기서 일하던 그 소희 그대로예요. 그래. 앉아. 국밥 끓여줄게. 뜨끈한 국밥을 먹으며 소희는 평화를 느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희설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도 시댁에서 학대받고 있는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소희의 눈빛이 빛났다. 네, 물론이죠. 언제 시간 되세요? 전화를 끊고 소희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였다. 유령 며느리는 돌아왔다. 그리고 승리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유령 며느리들을 구하러 간다. 6개월 후, 강 앰퍼샌드 파트너스 사무실. 소희의 책상에는 가정폭력 전담 변호사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강희설 변호사님, 상담 예약자분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멍 자국,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앉으세요. 소희가 따뜻하게 말했다. 저 뉴스에서 변호사님 보고 용기를 냈어요. 저도 시댁에서. 여성이 울기 시작했다. 소희는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도 당신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소희는 수십 명의 학대받는 며느리들을 도왔다. 무료 법률 상담, 쉼터 연결, 법정 소송까지. 어느 날 소희는 교도소에 편지를 받았다. 라옥분에게서 온 편지였다. 의설아, 나는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네 고통을 무시했던 것, 모두 내 잘못이야.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소희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어머니,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소하시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붙이고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다. 저 어딘가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유령 며느리에서 정의의 변호사가 된 강희설처럼. 강 변호사님, 다음 상담자 준비되셨어요.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소희는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상담 준비를 했다. 지옥을 경험한 자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강희설은 이제 그 구원자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별표.